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국화라고 여기고 있는 무궁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자부를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왜 국화인가 혹은 왜 그것이 민족의 노래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근거를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것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궁화는 물론이고 아리랑, 태극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속으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윗대에서 전해오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뿐 그것에 대해서 근거 있는 설명을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그런 설명들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우리의 그 문화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국가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국가는 각 나라의 역사성, 상징성, 관습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 보면 가시가 많은 엉겅퀴를 국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기에 침략했던 덴마크군이 매복 작전을 폈는데 그 일대에는 엉겅퀴가 아주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매복을 했을 때에 온 몸에 찔려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매복 작전은 실패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스코틀랜드는 이 엉겅퀴를 우리를 구해준 구국의 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겅퀴를 존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독일의 센토레아 이것은 독일 황제의 꽃이 그대로 황제의 꽃에서 국화로 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는 흔히 프랑스의 국화는 백합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붓꽃의 일종인 아이리스를 국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이 왕조의 문장으로서 프랑스의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합이 아닌 아이리스를 국화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일본의 벚꽃과 국화는 이중으로서 사실상 국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래 국화는 국화가 아니었습니다. 벚꽃 외에 황실의 상징인 국화가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우표, 돈, 또 기타 기념품 등에 그것을 넣으면서 벚꽃과 함께 제2의 국화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일본 황실, 천황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벚꽃과 국화는 동시에 나라의 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화는 은방울꽃이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두 나라가 에델바이스를 국화로 하고 있고 멕시코의 선인장은 역시 국화가 되었고 그리스의 올리브, 캐나다의 단풍나무 등이 이렇게 국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의 꽃, 무궁화에 대한 역사와 인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에서 기록된 가장 오랜 이른 시기의 기록이 산해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자국이 북방에 있는데 그들의 의관을 차려입고 검을 차고 짐승을 기리며 곁에 큰 호랑이 2마리를 두고 부린다. 그들은 서로 양보하며 다투지 않는다. 또 훈화초가 있어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이인 대호 해가지고 호랑이 2마리를 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황우에 있는 그 쌍어문의 그 개념과 마찬가지로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 쪽에서 장가온 그 호랑이족의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의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허왕우 거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푸날러와 관계에 있는 그러한 호족의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유훈화초 해가지고 이 훈화초가 바로 무궁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화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순목 근야 해가지고 순목은 나무로 피는 꽃, 그래서 무궁화다 이렇게 시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라 최초원 국서에서는 사불허 북국 거상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발해와 당나라에서 이 선두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리 다툼을 했던 그 시기에 당나라 황제가 이 신라 최치원 이쪽을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발해보다 상석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표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도 감사한다. 뭘? 불허, 허락하지 않은 것.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북국, 다시 말하면 발해가 그 윗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기에도 역시 무궁화를 나타내는 문장 속에 무궁화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군자지국 지방천리 다목근화 해가지고 군자의 나라는 그 땅이 천리이며 무궁화가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나라를 상징을 할 때에는 상당히 그 무궁화와 연결돼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화는 한민족의 꽃으로 이렇게 자칭 타칭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무궁화는 어떻게 해서 무궁화란 이름이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무궁화라는 그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다른 이름이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무궁화라고 하는 그 표현은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근야, 금, 속, 호, 목근 해가지고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나무 목근을 말하는 것이다. 이래 해서 추정하기로는 이 목근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때에는 무친 이런 것으로 가까운 소리가 나왔고 조선시대에는 무친이 무긴 이래 돼가지고 이것이 무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토촉화되었다는 뜻이겠죠. 본래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목근, 이 근을 사용을 했는데 한국적인 발음으로 이렇게 토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유어의 음차라, 중국에서 빌린 발음이 아니고 이것은 고유한 우리의 발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호남 지역에서 무궁화를 무게, 무광나무 이렇게 발음을 한 것이 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무궁화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 무궁화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목근, 순령, 순화, 훈화초, 조개모락. 그러니까 아침에 피고 해가 지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꽃 이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는 무궁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는 미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서 여러 편의 시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유녀동거 해가지고 어떤 여인과 수레를 탔는데 안녀 순화, 얼굴이 무궁화처럼 참 곱다. 또 그 후렴구에도 보면 유녀 동행, 한 여인과 동행하는데 그 얼굴이 무궁화처럼 곱다 해가지고 시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무궁화를 얘기를 할 때에 무궁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술대가 있는데 이 대가 뭐 다른 곳에도 있지만 유난히 이 무궁화의 수술대는 굉장히 꽃에 비해서 크고 튼실하게 보이고 또 깁니다.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는 이렇게 붉은 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이 꽃잎, 이 색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 꽃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말씀대로 이게 붉은색이다 이렇게 하면 이 보통 무궁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심계, 아사달계, 배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또 분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배달계를 뺀 다른 꽃들은 다 이렇게 단심이 있고, 배달계는 이렇게 단심이 없고 흰 꽃잎과 또 이 수술대가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또 계량종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뭐 한 100가지 된다든지 상당히 많은 그 다른 꽃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왜 한민족의 꽃인가, 왜 우리나라의 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술대와 여기에 이 단심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큰 무궁화의 특징입니다. 형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럼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앙 한가운데 있는 가장 튼실한 이 수술대는 바로 이 글자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신이라는 글자가 최초로 사용된 초기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거는 곧 설문해자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남근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고대 3대 이전의 화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서천고감의 전록에 보면 이런 이 이름자가 새겨진 이 청동 화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 우리에게 한민족의 시를 남긴 최초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것은 신이고, 신이라는 글자는 중문사전이나 각종 사전에 보면 신 자체는 천신이라고 하고, 또 그냥 천만 써도 그 자체가 또 천신으로 동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과 신은 같은 개념이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누군가의 시칭이 되는 것이고, 천이라는 것은 그분의 토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든지 따로 쓰든지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칭이 옆으로 누이게 되면 바로 이분의 따님의 이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와 사돈간이 되는 다른 집단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면 바로 이런 글자가 돼서 이건 역시 신이긴 하지만 나타내는 인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집, 삼신을 모신 집, 이거 다 신이라는 글자니까요. 삼신을 모신 집, 그리고 이 삼신의 토템은 제일 어른이신 불임금 신농 하나님을 따라서 다 자기의 토템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자손인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에서 태어났다 혹은 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우리는 작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삼신을 비롯한 이분이 가장 큰 햇잎이 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그 해를 토템으로 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형 문자로
하늘천, 하나님천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분의 이름인 신이라는 그런 시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신 것처럼 머리 부분이 둥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몸체는 큰 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큰 햇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천이나 신이나 동격이고 한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다른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각각 부르지만 그러나 같은 시조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닮은 이 신이라는 이 글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궁화의 수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수술대와 이 신이라고 하는 시칭은 동격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또 이것이 수술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수술대 이것은 우리의 삼국사기라든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 남근이 클수록 위대하다, 존경할 만하다, 따를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대 제왕들은 다 이것을 크다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조 할아버지보다는 더 크다고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무궁화가 이 남근이 이 큰 것을 포인트로 해서 이것을 시조를 기념하는 꽃으로 할 만하다. 이래서 채택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무궁화의 꽃말은 일편단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대는 바로 설명드린 것처럼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 시조 할아버지를 기리는 그 글자로서 인식, 상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꽃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가지 무궁화뿐 아니라 목근이니 순영, 순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러한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천지화입니다. 천이라는 것은 바로 이분이죠. 이분의 이름은 여기에 있는 신이고요. 그러니까 천지, 지는 가리킨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명사로서는 뜻, 의미, 마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꽃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러한 무궁화에 대한 설명이고 시조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화가 가장 무궁화를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입니다. 이 앞에 보일 시자가 없는 이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구, 바로 이것을 확구 이렇게 되죠. 요 옆을 나타내고 이 신이라는 이 글자, 바로 그것은 이 시칭,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스스로자 가질지. 이것은 중국의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으나 그 학자들은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뜻을 알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이 부가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람의 몸체 중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추리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에 떠올리는 그것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이 한국인의 이 단어가 여기에 음차를 해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물에 수도 없이 우리 이 땅에서 발견되는 유물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지난 영상에서 본 것을 연관시킨다고 하면 자, 이 백제의
남근형 목간, 이미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의 의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날의 의식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압제에서 발견된 것인데 신라 목재 남근이고, 이것이 이러한 어떤 그 상징물들이 발견되는 것은 대개 왕실 또 국가적인 국립 사찰 뭐 이런 데에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거나 또 권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상당히 신성한 의미를 가진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박한 뜻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신라에서 발견된 이 목재 남근에는 바로 여기에 태양을 상징하는 이 양각된 이 태양의 상징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조 할아버지가 상징이 이런 3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삼신도 따라서 이렇게 태양 혹은 불 이것을 각각 하나씩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이 해, 알을 여기에 3개를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백제 목간에서는 여기서는 아예 정확하게 하늘천이라고 이렇게 글자로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든 신라든 선조 인식은 매우 정확하고 또 그것을 유물 속에 뚜렷하게 그것을 표현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타나는 이 꽃심, 이것은 유물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조선 시대에 조선 시대에 공사를 하면서 드러낸 그 받침돌 거기에 붉은 색깔들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유물 속에서도 또 역시 불꽃을 나타내는 이 붉은색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개념들이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삼신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정확해야 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유물의 모든 상징성은 선조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단심. 이 단심은 바로 올곧은 정신, 지조, 절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붉은색 이것을 나타내고 또 신성시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 민속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제사상에 복숭아 올려놓지 말라. 왜냐하면 이 복숭아는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바로 시조 가장 높으신 최고의 신이 제사상에 있게 되면 바로 내 불과 몇 대 위에 이 조상들은 근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조상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어른이신 이분이 눈에 띄면 안 되는 겁니다. 맨드라미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장소 주변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것이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역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봉숭아, 손톱을 물드리는 봉숭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고 또 제단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무궁화를 식재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시조 할아버지, 불임금, 요건 불을 상징하죠. 불임금 하나님. 이분이 그 주변을 지키고 보호한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잡기들은 여기에 근접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 왕실마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왕실의 꽃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백꽃이 자기의 그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무궁화를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뀔지라도 민족은 계속 계승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무궁화는 국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오늘날 법으로도 국화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무궁화는 우리의 국화인 동시에 또 한민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결론은 무궁화는 국화가 아니며 무궁화가 역사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 시대부터 줄곧 사랑을 받은 것은 무궁화 속에 시조를 기릴 만한 상징을 갖췄기 때문이었다. 무궁화는 천신 하나님을 알리는 천지화였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반만년 한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쳐준 죽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무궁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